아이들 책 8장 중에 추천하는 게 미안해하지 않기 그리고 본 보이기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이제 골자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미안해하지 않고 또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좀 내가 부모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사랑했어 하면은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즐겁게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도 되겠다. 그런 내용과 함께 부모가 주로 보면 자녀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인생은 이제 멈춰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지 않고 40 몇 살의 내가 아니라 7살짜리 아들을 위해서 10살짜리 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 부모로서의 인생이 다 접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한 40 몇 살 되니까 인생을 미리 접더라고요. 이제 40 몇 살인데 곧 50대네 이러면서 접는데 돌아보니까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인생을 애 키우다가 갑자기 나이 먹는다고 나도 접고 옆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다 접어요. 한 30 몇 살까지 꿈을 꾸다가 40 몇 살 되면 주로 접더라고요. 인생에 남이 다 인정할 만한 성공에 도착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40 몇 살쯤에 인생을 이렇게 천천히 쟤 하나 보고 나 산다 하고 접는 걸 보면서 그냥 부모가 아이한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 아이대로 자유롭게 놔두고 또 나는 나에 맞는 인생 또 내가 몇 살이 됐는데도 50살이 됐는데도 60, 70이 됐는데도 내 나이에 계속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게 8장 주제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저를 보니까 40대가 되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특별히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특별히 괜찮지도 않아. 고매한 인격도 아니야. 대단한 일을 이루지도 않았어. 그리고 남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어. 근데 40 몇 살이 딱 되는 순간 40 몇 살이 인생이 좀 끝난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7, 80이 느끼실 그 느낌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40 몇 살도 인생이 끝나간다. 별거 없는데 이제 곧 접을 나이 된다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40대 애가 많은 관계로 주변에서 책 좀 써봐라, 뭐 애를 이렇게 키우는데 써봐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물론 그건 진심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저도 아우 됐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또한 몇 살이 됐으니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몇 살인데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 애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됐나. 이제 저희 남편도 한번 써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간 것도 아니고 카이스트를 간 것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아니 애 5 대충 키우는 거 누가 보겠냐고 대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됐다고 하는 제 자신을 8장의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접고 있구나. 내 인생을 벌써 접고 있고 뭔가 도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울 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입장으로는 어떻게 키웠지만 이걸 누구한테 알려서 전 이렇게 키웠어요. 아니면 이렇게 키우면 좋겠어요. 이런 말할 정도의 내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제가 이렇게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양육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할 거에 대한 이렇게 대처, 두려움, 긴장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럼 내가 완전 칭찬 들어야 되나? 이건 나대로의 스타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싫다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는 아니라고 난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거부하는 내 마음이 많을까 보니까 40 몇 살이 됐어. 그리고 잘된 것도 없어. 그리고 내 자식들도 남이 다 책 쓰는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다른 책들을 보면 뭐 대단한 애라든지 대단한 상황까지 도착했을 때 책 위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자랑하는 게 저랑 아이들이 행복해요. 사춘기가 없어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자유로워요. 자기들끼리 커요. 뭐 이런 거니까 실은 좋게 보려면 좋게 보지만 책으로 나올 만한가라는 제 고민 때문에 책 쓰는 걸 이렇게 조금 생각했다가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하니까 쓰자. 그리고 아무도 안 살 것 같으니까 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를 안 갔으니까 쓰자. 그 생각을 뒤에 했어요. 근데 실은 누군가가 그런 말 하면 아유 애가 서울대라도 가야지 누가 사지 무슨 내 책을 누가 사요 됐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가 서울대 안 간 애가 80% 이상이잖아요. 무슨 80%에 98%지, 그죠? 서울대 안 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랑 행복하게 산다는 게 책으로 나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 간 2%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 빼고 서울대 못 갈 98%의 부모님들과 제가 자녀를 이렇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믿어주고 홀로 크게 했을 때 관계가 이렇게 좋고 점점 뭐든지 잘하던데요? 이렇게 내가 제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결론 내릴 때는 제 거부 때문에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굉장히 쓰기 싫구나. 그럼 쓰자.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쓰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 내리고 쓰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쓰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내가 8장에 말하는 계속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내가 이걸 책을 쓰면서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엄마 김혜정 말고 당신은 40 몇 살에 뭐 하고 있으세요? 할 때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아 내가 40 몇 살에도 뭘 하고 난 50 몇 살에도 무언가를 또 시작하고 60 몇 살에도 80 몇 살에도 100 몇 살에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도 나이와 상관없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저술 동기는 아무것도 별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과 별날 것 없는 제 40 몇 살을 엎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멈추지 말자. 펼쳐보지도 않은 인생 접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술 목적은 저는 진심으로 쓰는 과정과 쓰면서 그리고 쓰고 나서 엄마들의 반응을 보면서 딱 하나의 목적이 강해졌어요. 원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강렬한 욕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애 서울대도 안 갔는데 여기 떠나서 정말 우리 애는 자유로운데 당신의 아이는요? 라고 말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세지고 있어요. 제 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TV를 우연히 제가 수영장 앞에서 넉넉하게 TV가 틀어졌는데 그거 아이들 동요 프로그램 있죠. 동요 프로그램이었어요. 동요 대회. 근데 꼬맹이들이 막 옷도 같이 맞춰서 입고 어느 지역에서 오면 버스도 타고 오고 어떤 선생님이 지도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주로 1, 2, 3, 4학년이 많고 5, 6학년은 종종 있던데 아이들 동요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2학년 정도 남자애들이었어요. 옷도 되게 예쁘게 입었는데 사회자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버스 태워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간식도 사주셨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랬는데 그 아이가 저 학원을 좀만 반만 줄여주세요. 하나만 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애들끼리 짰나 봐요. 이 타이밍에 내 엄마한테 원을 말하겠다. 학원 좀 줄여달라고. 초등학교 1, 2학년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딱 했어요. 근데 딱 했는데 엄마가 그럼 대답 좀 해달라고 엄마 쪽으로 갔어요. 근데 너무 딱 했어요. 엄마가 못 줄여준다. 방송까지 나와서 애가 줄여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멘트라도 잘 생각해보자. 힘들었어. 얘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네요. 전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못 줄이겠대. 그 다음 또 한 애가 파마를 하고 났어요. 뽀글뽀글. 너무 귀여운데 저는 이제 파마가 하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저를 파마를 시킵니다. 엄마 이제 전 파마를 하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엄마 방청객으로 돌린다.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는 파마 좋아하는데 이게 대답이라 너무 놀랐어요. 애가 학원을 줄이고 싶어도 파마를 하기 싫어도 아이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특정 프로그램이나 뭐 부모님을 뭐라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원할 때 이게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돌까지는 안정기로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지만 그 다음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건 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애가 혼자 걸어보기, 저기 가보고 싶다는데 가보게 하기, 뭐 강아지 만져보고 싶다는데 만져보게 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원하기도 하고 해보고도 싶은 거, 그것을 천천히 해보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저도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아이에게 자유를 안 준 적이 있어요. 착한 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긴 했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내가 아이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인격을 침해했을 때 이 아이가 반발하고 저를 미워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목표를 주고 강력하게 요구할수록 그 아이랑 저는 관계가 깨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어떤 거라도. 근데 주로 요즘은 학원이 많죠. 근데 전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학원에서부터 탈출하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서부터 탈출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걸 곁에서 엄마들이 지원하고 부모가 지원하는 게 정말 좋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키즈 프리덤. 키즈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여러분 아기 때 커보면서 기억나요? 엄마 아빠 맘대로 했던 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잘해주셨지만 때때로 엄마 아빠 맘대로 해서 속상하거나 눌릴 때가 많았잖아요. 물론 저는 아이가 모든 걸 자기 결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맞게 자유의 폭이 더 커지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고 그 커지는 그 자유를 그 아이한테 선물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선물하면 그 아이들은 그 자유로 결정해서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넌 이런 애가 돼야 돼 라고 정한 순간 얘는 갇혔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저를 향해 분노를 느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만큼 이 아이에게도 좋은 자유, 이 아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주는 거, 그게 제 자녀 교육이기도 한데 너무나 우리나라가 학원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학원분들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좀 더 아이들이 학원을 덜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아이들이 학원을 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더 있고 쉬는 시간 더 있고 노는 시간 더 있고 여기서 아주 좋은 멘트 나왔어요. 수학 끊어! 수학하는데 좀 더 많이 놀고 저기 수학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많이 놀고 조금 더 실수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예측 불허잖아요. 직업이 막 없어지고 우리는 먼저 가고 걔네는 뒤에 남아요. 남겨질 때 결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하죠. 수능이 이제 수학 능력 평가라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분석력이라고 바뀌었지만 다시 그쪽으로 가도 논리력이나 사고력이나 추리력이나 판단력이 또 떨어지니까 다시 수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수학 능력을 학원 암기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계속 실수해보게, 또 망치고 싶으면 망쳐보게, 시험도 망쳐보게. 근데 이걸 초등학교까지 떼워도 중학교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의도를 해야 되니까 건강한 의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심겨준 두려움으로 그냥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의 공부는 재미도 없고 실제 능력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 공부로 어디 대학까지를 성취했다 해도 그 다음 있는 인생에서 아무 재미를 못 찾아서 실은 좋은 대학 나오고도 직장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대요. 이미 의욕이 없는 거죠. 삶의 의욕, 뭘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없고 20몇 살이 됐으면 제가 40몇 살에 느꼈던 그런 공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0대처럼 막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20몇 살은 어느 정도 과는 정해지고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져야 되지 않아? 그리고 20몇 살은 연애 기간이긴 하지만 그때를 잘 지내야 결혼을 한다는 부담감이 또 있잖아요. 그럼 나이마다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10몇 살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거고 40몇 살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자기대로의 이 좌절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항상 자유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저술 목적입니다. 계속 재밌었어요. 물론 이렇게 태어나서 받았을 때는 뱃속에 아이가 얼굴 보는 것처럼 또 재미졌는데 실은 이렇게 딱 만졌을 때보다 여러분 만지기 전에 계속 생각하고 쳐보고 이럴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이 문자도 잘 못해요. 3줄 이상 넘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길게 쓰니까 더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쓸 때 이렇게 써보다가 뼈다귀에 뭐 넣었다가 뺐다가 이동했다가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앉으면 제가 한 8시간까지도 앉아 있더라고요. 허리가 뻐근할 때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 때 책을 좀 좋아했던 게 이 안에 이렇게 있다가 제 어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책 보신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도 안 쓰고 글짓기도 안 하고 저 6학년 때 일기장을 한번 우연히 봤다가 시꺼맸어요. 너무 못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어 6학년짜리가 이러면서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쓰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한 주제를. 그리고 해보니까 주제가 8가지는 나오더라고요. 나대로 목표는 있었네. 8가지 주제가 있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좀 나이 순하고 연결되죠. 1장은 태어나서 한 1년 안에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한 10살, 그 다음부터 20대, 30대, 뒤로 가면 내 100년에 100년까지 이렇게 바라보자는 자녀 교육서인데 제가 이렇게 쓰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책 제목은 남편을 내버려 둬라. 가자. 남편들 박수.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를 제가 아내라. 제가 남편이면 아마 아내를 내버려둬라 썼겠죠. 제가 아내니까 제 입장에서 저의 잘못을 고치면서 남편을 내버려뒀다. 제 자녀를 내버려뒀다. 이런 체험담인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1권을 쓸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1, 2장이 되게 이상하게 썼더라고요. 3, 4, 5, 6, 7, 8을 쓰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말도 꼬여. 주어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서술은 다른 말로 끝나. 문장 너무 길어갖고 내가 쓰다 꼬여갖고 딴 말에 이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글을 안 써서 이렇구나 했는데 3장부터 이렇게 매끄럽더라고요. 고칠 자리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2장 썼다고 세 번째 장부터 이랬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쓰는 동안 내내 미숙한데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습작 연습 하나도 없이 바로 쓴 거라 제가 그냥 쓰면서 고치고 고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 다시 보고 그냥 집중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쫙 쓴 다음에 첫 번째 저희 남편한테 보여줬거든요. 극찬을 들었어요. 제가 온 세상에 욕을 먹어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 정도 칭찬 들었으면 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았던 점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책을 쓰라 할 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경험했고 그리고 철학이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책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이 쓰시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맨 땅에서 썼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땅. 아무것도 없고 연습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맨 땅에서 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실 분이 있으면 항상 찾아오세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았던 점 재미.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쓰면서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서 서론에도 막 썼다가 뺐다가 중간 어디 이 말을 썼다가 뺐다가 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보면 사람이 자기 존재보다 글을 쓰면 더 좋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면서 글 속에서 더 멋있거나 더 좋아지게 자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어려웠어요. 내가 그러지 말자. 똑같이 쓰자. 내 삶의 어감이든 삶이든 애들하고 있었던 일이든 내 애 상태든 그대로 쓰자. 내 상태, 애 상태. 있었던 문제들 이걸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다시 쓰고 글 쓰다 보면 또 막 멋있게 써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다. 나보다 좋게 써졌네. 그럼 다시 지우고 그대로 쓰고 그래서 조금 멋있어지지 않고 내 삶을 그대로 쓰려고 좀 노력했던 게 글 쓰다가 신경 쓰이고 어려운 점이었어요. 또 이제 제가 멋있게 보이면 누가 나를 좋게 볼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사실대로 맞춰야 돼서 멋지지 않게 글을 그대로 쓴다. 이게 어려운 점이었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제가 글을 쓸 때가 제가 제 공부방이 결혼하고 없다가 쪽방 하나가 생겼어요. 한 책상 하나 놓고 내 몸 하나 있을 한 요 정도 쪽방 하나가 생겼는데 그 쪽방이 보일러가 안 되는 한 겨울에 이 겨울을 통과할 때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워드를 쳐야 되는데 손이 얼어갖고 워드가 잘 안 쳐졌어요.
한겨울에 썼어요. 이제 장마철 끝자락부터 썼는데 쓰다 겨울을 통과할 때 겨울이 추워서 힘들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출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래서 카드를 돌렸다. 이런 어려운 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멋있어 보이지 않으려고. 둘째, 추위를 견디면서. 셋째, 돈이 없어서. 네. 지금 제가 5월 마지막에 인쇄가 됐거든요. 그리고 6월에 지인들을 겨냥해서 삐끼처럼 팔았죠.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팔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책을 별로 안 보더라고요. 그건 살짝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책을 안 보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안 읽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교육서니까 나 애 다 키웠다고. 그리고 제목이 내버려 두라 그러는데 내버려 둔다고. 막 이러시고. 내버려 둔다는 엄마들은 다 중고등학교. 이제 손 못 대고 말해봤자 안 듣고 애가 화내니까 지신 거 있잖아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진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멘트를 달자면 자녀들을 믿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안정되게 키우고 내버려 둬라 이겠죠. 그냥 내버려 둬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제 축약해서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핵심은 너무 열심히 내는 교육보다 뒤로 빠져주는 교육이 자녀에게 좋다. 근데 믿어야 빠질 수 있죠. 실은. 그리고 안정되게 키워야 빠질 수 있긴 해요. 불안정하면 계속 일이 터지기 때문에 부모가 더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더 큰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자녀를 내버려둬라 책을 쓰고 이제 한 달 정도 지인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마케팅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스스로 해야 되는 관계로 저 이렇게 열심히 출판 기념회 이런 거. 저 결혼식 엄청 싫어했어요. 세상에 평생 이렇게 가리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여길 다 내놓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와, 결혼식 하기 싫어 죽겠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 물만 떠놓고 단둘이 결혼하고 싶었어요. 혼인신고 딱 하고. 양가 부모님이 카메라에 안 계시니까 또 축의금 거두셔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출판 기념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마케팅을 해야 돼가지고 돈 쓰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출판 기념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해야 돼 할 거야 무슨 할 거야 제가 출판 기념회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다 할 거예요는 뭐냐면 책 안 써 이렇게 40몇 살에 접었던 제가 쓰자 했던 것처럼 출판 기념회 하자 유튜브 찍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 40몇 살에 이렇게 결정한 걸 50몇 살에도 60몇 살에도 100몇 살에도 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찍고 나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뭐 지인들은 또 가까운 관계로 뭐 좀 별로다 이런 말은 못 해주시잖아요. 다 좋은 말 해주셨어요. 다 좋은 말 해주시고 이제 잘 읽힌다. 이제 말처럼 쉽게 들린다. 이제 평상시 저를 알던 분들은 어감이 똑같다. 어떤 부분 너무 세더라. 그리고 벌컥 하면서 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종종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들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감동받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말들이 감동이었고 때로는 저한테 그 설명하다가 펄컥 눈물 흘리시는 분들의 눈물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책의 많은 여파 중에 제 자신과 또 이 책의 주제로 나왔던 제 자녀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 자신은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 이런 와 우리 애가 서울대도 안 갔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서울대 간 아들 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진짜 대학만 가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 우리 아들 딸들이 너 얼마나 이쁘대 이러면서 용기가 확 나면서 이 책을 쓴과 동시에 제 자신이 더 설득됐어요. 제 자신이 이게 맞다. 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너무 대충 키웠는데 뭐 누구는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 성격이 조금 똘끼에 좀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똘끼에 또 좋게 말하면 대범함에 이런 게 좀 섞여 있으니까 난 이렇게 애들을 풀어 키웠지만 다른 분은 못 그럴 수 있지. 그냥
꼼꼼하게 같이 함께 엄마가 해줄게 이럴 수 있지. 그것도 좋은 양육이지. 그래서 뒤로 물러났던 제 마음이 책을 쓰면서 책이 저를 다시 설득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략 살면서 썼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피릿이 딱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출고 직전에 또 보고 오타 찾고 또 보고 해야 되니까 보다가 제가 저한테 설득됐나 봐요. 그래, 애들을 믿고 나 줘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하나 좋은 점, 우리 애가 서울도 안 가는데 무슨 이쪽 생각에서 서울대 가면 다냐? 우리 아들이 행복하고 똑똑하고 자유롭고 저렇게 해맑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를 설득했다는 게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책에 출연하는 한 분이 예민한 부분이라 이름을 댈 수 없어요. 이 책에서도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쓴 그분이 이 책에 뭐 이름이라든지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라든지 이 지역권에서 팔면 안 된다든지 아무튼 저에게 계속 예민하게 건의하시는 한 자녀분이, 그분이 이제 이 책 나오면 나 이 책 보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책을 안 보여줬어요. 애들을 보고 태클 걸까 봐.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써있듯이 지분은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5, 4, 3, 2, 1 이름을 쓰고 어떻게 실명이냐 가명을 쓰라 그래서 야 그리고 가족사인데 이거 가명이면 너무 띵하다. 뭐 이게 뭐 팔리겠냐 걱정 말아라 막 이러면서 5, 4, 3, 2, 1 지분을 약속하면서 이제 이름을 썼는데, 가장 여기서 예민한 부분을 자주 거론하시는 그분이 책이 인쇄돼 온 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숨을 뚝뚝. 여기 살짝 눈물도 맺히더라고요.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할 정도였어요. 눈물도 살짝 맺히고 설마 했더니 책이 나온 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애 엄마가 책 쓴 다음에 안 믿었겠죠, 애들이. 책이 나온 거예요. 막 이러더니 책을 이렇게 흐르륵 넘기다가 자기에 관련된 걸 짐작을 한 거예요, 목차에서. 막 볼라 그래서 사고 보라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한 권을 드렸어요. 사고 보셔야지 이러고는 사갔어요. 이거 이제 뭐 다 받겠어요. 그 다음날 뭐 분위기가 뭐 아무튼 그랬어요. 뭐 그 다음 떼거리는 안 하고 절 야단 안 치니까 어이구 어떻게 통과됐나? 그 예민한 글에 대해서 좀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고 넘어갈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딱 하다가 여기 책에 나오는데 우리 셋째 한이가 엄청 많이 도와줘요. 뭐 하다가 한이야 동생 한이야 입에 붙은 게 한이에요. 하루 종일 시켜요. 한이만. 남자애 6학년짜리인데 한이야 와! 근데 우리 한이가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 못 나오시잖아요. 알죠 어머니들? 그냥 게임하고 온라인 게임? 대상이 있으니까 못 멈추잖아요. 한이야 뭐! 이랬는데 엄마 저 온라인이에요. 이래서 알았어. 그래서 막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머 한이야 고마워! 이랬는데 엄마 아니에요 저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거 잘라야 되나? 저도 고민되네. 아무튼 이 책에 예민한 그분께서 책을 사보신 다음에 자기 챕터를 보셨는데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효도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세탁기 소리가 울릴 때 도망가신 그분이 갑자기 안 시킨 일을 막 해주고 싹싹싹 하고 확 피하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일을 해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해요. 근데 내가 고맙다 하고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이런 게 한 3, 4차례 그 책을 산 다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또 한 2주 지나니까 살짝 잊으신 것 같으나 분위기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짠 하면서 책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잘 읽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고 본인 이야기랄 걸 가장 예민했던 그 자녀가 책을 보고 나서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자기 챕터를 보고 나서 뭔가 저에게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 해준다더거나 내가 이렇게 놀래게 안 해줘야 자연스러운데 해줘 버려갖고 너무
엄마 제가 방 청소할게요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그럴래? 그런데 속으로 쿵탁쿵탁 뛰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 쓴 제가 설득됐다는 거,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조심스러운 제 자녀 한 분이 아주 효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아니 이 책이 어떻게 썼길래 이 예민한 분이 이렇게 효도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 쓴 다음에 많은 감동 중에 제 자식 그리고 책의 대상자였던 제 아이들이, 나머지 애들은 안 봤습니다. 안 본 것 같아요. 그분만 보신 것 같아요. 그분 챕터를. 네, 아주 행복했어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자리를 읽은 내 아이가 나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는구나,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자녀 교육은 특별한 성지처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나면 가장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아이에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사랑, 이걸 다 부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한 자녀가 받았던 사랑은 최대치인 거죠. 어떤 상처가 있었든 문제가 있었든 또 비교 우위로 어느 만큼 부족했든 각 자녀가 받은 사랑은 한 인간 두 명이 만나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실은 서로가 남의 집에 대해서 건들 수도 없고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갖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다라는 말들 애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남의 자녀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만큼 자신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딱 자신할 수 있는, 우리 애는 이래, 절대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집은 이래 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자녀 교육이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 또 지구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일인 거예요. 모든 가정의 일이자 모든 개인의 일. 자녀가 되기도 했었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자녀 교육 중간중간에 제 문제를 발견하면서 새롭게 전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도 안 행복하고 애도 안 행복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도 불안정하고 애도 불안정해.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은 쓰지만 인정하고 나면 바꿔야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저를 발견시키고 발견시킬 때마다 이렇게 조정해서 자녀 양육을 바꿔가 봤는데, 바꿔가면서 제가 지금 도착한 것이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많이 손대기보다 뒤로 물러나서 옆집 애처럼 키우는 것. 내 새끼라 공부 못하면 죽이고 싶은데 옆집 애가 공부 못해도 그 웃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애는 웃고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예뻐요. 우리 애들 웃고 있으면 공부도 안 하게 저렇게 웃는다 그러지만, 그래서 실은 내 자녀를 내가 목표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에게 도착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모의 집중력, 그걸 더 내리자는 조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보다 실은 설렁설렁 대충 키우는 게 더 잘 크더라. 애 어른들이 많이 낳았고 힘드셨고 바쁘셨잖아요. 설렁설렁 키우시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공동체가 형성됐거든요. 다산, 그리고 부모가 바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굴러다니면서 컸죠. 물론 문제도 많고 상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산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두 명을 낳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 형태의 교육이 아이들 입장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게 크기보다 조금은 이게 너무 집약된 교육, 너무 많은 영양, 너무 많은 학원, 너무 많은 목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먹고 사는 모든 것과 함께 너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가 최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는 어떤 목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 교육을 쓰면서 어떠해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지금 하루를 살다가 뭐가 행복한지 느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애랑 함께 뭐가 행복한지. 근데 보면 행복은 존재랑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존재가 어떠해야 돼가 이렇게 딱 섞인 순간 왜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없으면 싸우잖아요. 남녀로만 딱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돈이 껴요, 여기 사이에. 그리고 자녀 교육도 엄마랑 자식이면 얼마나 이뻐요. 쪽쪽쪽쪽쪽쪽 빨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부가 껴. 옆집도 공부 잘하는 애가 끼죠. 그래서 존재와 존재로 엄마
아이, 아빠, 아이가 만나고 또 부부도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정말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 원래 부부는 사랑하려고 결혼했고 자녀도 사랑하고 싶어서 낳았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사랑하기 좋지? 뭐가 가장 내가 행복하고 얘가 행복하지라고 보면 다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가 행복하지? 하고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행복하지에 집중하기보다 이러이러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저 정도는 해야 돼. 이건 기본이야 라고 설정한 우리의 어떤 기준들이 되려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못 만나게 중간에 뭐가 껴서 비틀어지도록 존재보다도 뭔가 도구가 있냐 없냐, 이 정도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가족 관계 계속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설렁설렁 대충 키우자. 그리고 손을 많이 대지 않을수록 잘 큰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출발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사랑해요. 세상에서 날 위해 이만큼 해줄 분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도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서 모든 가정이 다시 새로 출발하고, 그래서 모든 자녀가, 모든 부모가 함께 사랑하고 행복한, 같이 있고 싶은 가정,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